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관련 뉴스, 주택 관련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시사 관련 내용들 그리고 정책 관련 부분들이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연일 부동산 이슈들,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시사 관련된 내용들, 뉴스들은요,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말 뉴스를 통해서 챙기실 수밖에 없는데 하루 20분, 30분이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이 부동산 관련 뉴스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이희봉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부동산 투자론을 배웠고 이제부터는 이제 부동산 금융론을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론은 보통 이제 6문제에서 7문제, 뭐 적게 출제될 땐 5문제 출제가 되는데 전형적인 문제가 한 서너 문제 정도가 되고 나머지 문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그것도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단원별로 다루어지는 중요한 쟁점들을 위주로 이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금융은 일단은 자금을 융통한다. 자금 융통의 준말이 이제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사실은 주택금융이에요. 주택금융인데 이건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컨대 우리가 지렛대 효과에서도 배웠듯이 적은 돈을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융통이 이제 필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카테고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건축 대부가 있고 두 번째는 저당 대부가 있습니다. 건축 대부는 건설 대금을 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건축하는 기간이 보통 2년, 3년, 길으면 5년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저당대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기 위해서 빌리는 수요자 금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급자 금융, 수요자 금융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집을 살 때 우리가 한번 그 목돈을 빌리게 되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갚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장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기간은 건축 대부는 단기이고 저당 대부는 장기간에 걸치더라. 그 대신 이제 건축 대부는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리, 그다음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리게 되는 이 저당 대부는 저리 이런 것이 있겠고, 그다음에 건축 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공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렇게 자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뭐 10억이다 그렇다면 그걸 한 방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이 되어 있을 때 그만큼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주고 또 그다음 또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만큼 또 융통해 주고 이런 단계적 제공이 진척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당 대부는 맨 처음에 집을 수요를 할 때 구매를 할 때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일시불로 이렇게 전액을 제공을 하게 된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자금의 상환은 이제 저 건축 대부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분양을 다 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일시에 상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저당 대부 같은 경우에는 매달은 매달 일정 기간 동안 천천히 장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하더라 이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자율의 위험은 이제 고정 이자율에서 변동 이자율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자율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 이자율을 사용하는 방법과 변동 이자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동성 위험은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상품으로서 판매가 되지 않아서 환금이 잘 안 될 때 이런 것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 대출 기간이라든가 이자율과 관련된 것들은 이자율 위험이 되겠고, 자금을 제공하거나 상환하거나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은 유동성 위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부동산 금융의 어떤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주택을 거래하거나 구입하거나 하는데 자금을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겠고, 또는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요즘에 뭐 무슨
좀 뭐 신혼 초에 뭐 주택 자금을 빌려주겠다, 혹은 아니면은 무슨 뭐 노인들에게는 뭐 주택 자금을 빌려주겠다, 저소득층에게 빌려주겠다, 이런 정책금리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부동산의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내용을 또 하면서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의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 저당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은 금전대차에 있어서 채무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담보하기 위해서 자기 부동산을 쉽게 말하면 법률적으로 이렇게 저당권에 의한 권리를 설정을 해가지고 채무 불이행 시에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은 대출을 해주었던 것을 환가하기 위해서 채권으로서의 어떤 충족하는 그런 기능을 저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전통적 저당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 저당이 있고, 그런데 전통적 저당이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전통적 저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이 길고 대부 비율도 낮은 형태로 되지만 정부에서 정책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저소득층, 청년층, 뭐 신혼부부 뭐 이런 쪽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따른 위험률을 정부가 담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간 저리로 하게 되고 주택 보증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이 이제 옛날에는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금리의 변동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시장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은행을 보통 우리가 이제 대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을 은행이라고 안 하고 금융기관을 대출자라고 부른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돈을 빌려간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차입자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자와 차입자 간에 어떤 금리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유리하고 불리하고 한 상황에 대해서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기인해서 대입을 시켜서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자, 고정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약정할 때 당시에 초기부터 만기까지 이자율을 고정시키겠다, 변동시키겠다, 고정시키겠다. 그래서 한 가지 이유를 적용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 기간 동안을 한 가지 상황으로 이자율을 고정시키다 보니까 보통 시장에 있는 금리보다 높게 설정할까요? 낮게 설정할까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동이자율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고정이자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시장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고정이자율로 나는 예컨대 이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고정이자율 6%로 돈을 빌려왔는데 시장 이자율은 3%더라. 근데 점점 처음에 이제 시장 이자율보다 고정 이자율이 비싸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얼마 일정 기간 동안 조기 상환을 못 하도록 하는 옵션을 걸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점점 올라가게 돼서 6%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누가 손해를 보기 시작을 합니까? 빌려간 사람이 이득을 보고, 즉 차입자가 이득을 보게 되고, 누가 손해를 보기 시작을 하나요? 대출자가 손해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은행이 미치기 시작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 위험이 누구한테 간다? 대출자한테 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기 상환 묶어둔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시장 이자율이 하락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빚을 얼른 갚아버리고 비싼 이자로 뭐한다?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갈아탄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물론 그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차환이라고 부릅니다. 갈아탄다는 것을 재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고정이자율을 버리고 뭘 선택하겠다? 변동이자를 선택하겠다. 그렇게 되면 또 누구한테 또 손해가 가나요? 대출자에게 무슨 위험이 온다? 조기 상환의 위험이 오더라. 이래서 시장 이자율이 올라도 문제예요. 시장 이자율이 하락해도 문제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더 중요한 내용이 뭐다고요? 대출자한테 어떤 형태의 위험이 닥치느냐,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변동 이자율은 뭐냐면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당시에 이자율을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금리, 시장 금리라든가 무위험률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변동하는 이자율로 선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이자율의 차이를 조정해 가겠다, 이런 이자율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대요. 이거는 어떤 현상인가요? 네,
대출자가 위험을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그를 차입자에게 어떻게 하겠다? 전가하겠다, 나누어지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자는 이자율 변동분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변동이자율이다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이런 이렇게 지문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전가하는 게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동 이자율은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전가하는 방법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가변 이자율 저당, 두 번째는 조정 이자율 저당, 세 번째는 재협상 이자율 저당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사전에 합의된 어떤 변동 지수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이자율을 적용을 시키겠다. 이게 이제 가변 이자율 저당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고정시키고 이제 시장과의 어떤 차이만큼 상환하는 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조정 이자율 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변 이자율 저당과 비슷한데 이자율만 바꾸는 것이 이제 조정 이자율이 되겠죠. 여기서는 뭘 변동했는데 위에서는 지불액을 변동하거나 기간을 변동하거나 했는데 여기는 뭐만 하겠다? 율만 변동하겠다. 이자율만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 다르죠? 양상이. 네. 여기 이 용어 자체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협상 이자율 조정은 뭐 하겠다? 이자율을 재협상하겠다. 여기 말에 나와 있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마다 이자율에 대해서 만나서 이번에 시장 금리가 이렇게만 올랐는데 좀 재협상 해볼까요? 이런 방식으로 이자율을 조절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뭐 변동 이자율과 고정 이자율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고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고 채증식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뒤에 이제 설명이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그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왔다고 치죠. 10개월 동안 돈을 갚는데 이달에 1,000만 원, 다음 달에 1,000만 원, 원금을 균등하게 1,000만 원씩 갚겠다. 이게 원금 균등이죠. 그것이 원금 균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이자는 어떻게 하겠다? 첫 달에 1,000만 원 갚을 때 10% 이자를 만약에 감안한다면은 1억 원에 관한 10% 이자가 얼마인가요? 1,000만 원에 1,000만 원 합쳐서 2,000만 원을 갚게 되겠네요. 그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달이 되니까 1,000만 원을 갚았으니까 얼마가 남게 되나요? 네, 그럼 9천만 원이 남게 되네요. 9천만 원에 10%면 얼마 이자를 붙이게 되나요? 그러면 9,900만 원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달은 얼마를 갚았는데 2천만 원을 갚았는데 두 번째 달은 얼마? 9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왜? 원금이 줄어드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뭐가 줄어들게 되나요? 이자율도 따라서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투자론에서 배웠듯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체 똑같이 만들어서 저당상수로 계산을 했었던 것이 있어요. 그거는 매 기간 동안 갚아야 되는 원금과 이자를 한 금액으로 통일시켜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한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의 주택 저당 대출은 매달 갚아야 되는 금액이 똑같이 나오지요. 그것이 바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채증식 상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또 하나의 옵션이 있어요. 또 선택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은 내가 벌이가 조금밖에 안 되니 내가 다음 달 봉급이 점점 올라가기로 되어 있으니 올해는 조금 이자 예를 들자면 뭐 원금을 조금 유예해 두었다가 내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기 시작하겠소 등등 해서 즉 말하자면 처음에는 낮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갚아야 되는 금액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채증식 상환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법론적인 것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방법론적인 것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원리금 균등 방식은 아까 설명을 드렸네요. 대출 기간 매 기에 상환되는 원금이 균등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이자도 포함이 되는데 원금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도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가겠죠. 그것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핵심 내용이 되겠고 후기로 갈수록 점점 원금과 이자는 줄어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
지불액은 후기 갈수록 점점 감소하는 구조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당 지불액을 매 기간 동안 똑같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한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대출금액 곱하기 저당 상수로 계산을 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정하게 나온 일정한 금액으로 매 기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 원리금 상환 방식에 비해서는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비해서는 초기에는 지불액이 좀 적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에는 지불액이 크지만 갈수록 점점 감소된다고 그랬는데,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에는 그거보단 작아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거 똑같이 가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원금 균등이 줄어드는 반면 이거는 계속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기에는 원금 상환분보다 이자 지급분이 많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이 많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 내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5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죠. 그럼 500만 원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처음에는 이자로 지불되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작더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그렇죠. 원금은 점점 갚아나서 뒤로 갈수록 원금이 늘어나게끔 되고 뒤로 갈수록 이자는 줄어들게 되고 이런 구조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기간을 만약에 총 기간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은 3분의 2 정도 갚아 나갔을 때래야지만이 원금과 이자가 똑같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뭐 뒤에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아무튼 원금 상환 방식보다 이자 지급분이 많고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표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달 원금 똑같이 갚는 거죠. 이자는 갚아나간 것이 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게 되겠죠. 이자는. 그렇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갚아야 나가는 구조에 있어서 뒤로 갈수록 내용이 금액이 줄어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계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200, 190, 170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되겠고, 원리금 균등 방식을 한번 볼게요. 이때는 매달 갚아야 되는 총계가 똑같아요. 총계가 똑같이 163으로 쭉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고 그 안에는 처음에는 원금으로 갚아야 되는 것은 상당히 작은 반면 이자가 크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원금은 점점 늘어나는 구조,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구조. 그래서 전체 약 한 그 3분의 2 정도의 기간이 지났을 때야지만이 두 가지가 이제 비슷하게 되는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한 이쯤 되겠네요. 이쯤 돼서 이제 두 가지가 비슷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채증식 상환 방식은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내가 지금 현재 여력이 없으니 천천히 갚겠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이너스 상환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배웠었듯이 부의 상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금도 전혀 갚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만 충당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점점 뒤로 갈수록 원금 상환분이 늘어나고 이자 상환분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채찍식 상환 방식은 보통 이제 뭐 갓 취업한 사람들, 갓 결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초기에 많은 생활 자금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갓 결혼했어요. 그런데 뭐 이 사람은 뭐 튼튼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매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로 분명히 살아가게 되겠죠. 1년, 뭐 10년, 20년 갈수록. 그런 사람은 애를 키워야 되고 또 뭐 무슨 생활비 들어가고 이러는 청년 시절에는 이렇게 부의 상환으로 유지되다가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열심히 갚기 시작하겠어.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채증식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서양에서는 상당히 젊은 층들한테 빌려줄 때 이런 내용들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초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당한 상환 방법별로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시험에서 이제 단골로 등장을 했었던 문제가 됩니다.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맨 처음에 뭐가 제일 많더라? 원금 균등 상환이 제일 많은 금액을 내게 되고, 두 번째가 원리금 균등 상환이고, 여기는 채증식은 원금이 거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제일 적겠죠, 원금 상환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원리금 합계액은 어떤 게 제일 크겠더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초기에 제일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이 두 번째로 크고 채증식이 제일 작더라. 그럼 대출 잔액이 많이 남는 건 뭐가 많이 남겠더라? 역시 뒤에 갚겠다고 했으니까 채증식 상환이 제일 많이 남아 있겠죠. 원리금 균등이 중간이고 항상 원금 균등이 뒤에 부분이더라. 여기서 만약에 암기를 굳이 하시려고 한다면은 원리금 균등은 항상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금에 이자가 많이 발생한다 어쩐다 이런 거는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상환액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미뤄뒀던 채증식이 가장 총 상환액이 많게 되고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방식이 두 번째로 되고 이제 원리금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세 번째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채증식 상환 방식은 초기에는 이제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환 방식이 됩니다. 이거를 뭐라고도 부른다? 점증식 상환 방식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차입자는 이제 어떤 상환 부담이 원리금 균등이라든가 원금 균등보다는 처음에 적어요. 적은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또 미래 소득 증가율이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시키는 유리한 방법인데 사실은 금융기법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정책적 금융으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세증식 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비율이 좀 비교적 작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득의 증가율이 상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차입자 같은 경우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이게 무슨 설명이냐 하면은 요즘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이자율을 감당을 못하게 되고 너무 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자꾸 변동이 심하고 그러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생긴다. 이거는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득이 높지 않은데 자꾸 상환 금액만 높아지고 이러면은 이자율만 높아지고 이러면은 이런 것이 생긴다 그 뜻이에요. 초기에 부의 상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채증식 상환 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우스 푸어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요? 채증식 상환 방식에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은 여기서 기타의 상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타의 상환 방법은 이 채증식 상환 방식에서 변형된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식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원리금 상환 저당과 채증식 상환 저당을 혼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간별로 5년이면 5년, 또 그다음 5년, 그다음 5년 이렇게 끊어서 예를 들어서 혼합된 방식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원리금액을 높이는 형태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증식 상환 방식은 상환 방식인데 좀 달리 적용을 해서 구간별로 계단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있겠고 또 매월 이자 매월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매기에 그냥 이자만 지불하다가 만기일에 원금 전체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사실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 투기 설명드릴 때 예를 들어서 이자만 쭉 내고 있다가 마지막에 팔게 되면은 부동산으로부터 얻어지는 예를 들어서 뭐 자본이득 같은 게 생기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걸 팔아서 원금 한 방에 갚겠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풍선저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자만 갚고 있기 때문에 맨 끝에 처음에는 일정하게 이자만 갚고 나가다가 맨 끝에 가서 이따만한 폭탄과 같은 풍선이 뒤에 붙어 있다 이래서 풍선저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선 크기가 융자원금과 같은 그런 상환 방법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분원리금 상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원리금 뭐냐면은 대출금의 일부는 이제 매기에 이자만 지불하고 그 다음에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매기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렇게 저렇게 요령껏 하는 방법이 이제 부분 원리금 상환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출 기간 동안에는 원금 상환액이 적지만 만기에는 많은 금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되는 그런 풍선 저당 형태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금융론에서 첫 번째 시간에 다루어졌던 주제 중에서 첫 번째 부동산 건축대부와 저당대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건축대부는 기간이 짧고 고리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단계별로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당대부에는 기간이 길고 또 저리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이 무엇이 있었나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 있었네요. 고정이자율은 고정이자율로 돈을 빌려 갔는데 차입을 했는데 시장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손해가 누구한테 발생한다? 대출자에게 발생을 한다. 대출자는 누구다? 은행이다. 돈을 빌려준 기관을 대출자라고 부른다. 차입자는 만약에 중간에 시장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게 되나요? 조기에 상환을 하게 되고 차환을 한다 그랬죠. 갈아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슨 위험이 발생한다?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눈치껏 살펴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한테만 손해가 집중되더라? 대출자에게만 손해가 집중되더라. 그래서 생긴 게 뭐다? 가변 이자율 저당이다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자율을 바꾸는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상환액을 바꾸는 방법이 있었고 또는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늘리거나 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런 것이 있었네요. 우리가 두 번째 쟁점이 뭐가 있었나요?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체증식 상환 방법이 있었고 세 가지 방법이 있었네요. 이 중에서 초기에 지불액이 가장 많은 게 뭐다? 원금 균등이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초기에 그 전체적인 금액이 가장 작은 게 뭐다? 체증식 상환 방법이다.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금융론이 7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2문제에서 3문제가 항상 고정적으로 등장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학개론 이희봉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정해진 시간 안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고 계신데 듣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방대한 내용을 술술 막힘없이 전달을 해주실까 좀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해를 바탕으로 머릿속에 쭉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공부를 하신 후에 누군가한테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쭉쭉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면서 혼자만의 강의를 해보시는 것도 정리 방법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또 유튜브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